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흔에 버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저자는 금이야 노보루, 출판사는 동양북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는 미래에 가까워진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나만 책임질 수 있다라는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나는 그것을 근원적 고독이라고 부른다. 이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참으로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회피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남성이 여성에게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한다면 무척이나 낭만적으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타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 행복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이다. 설령 누군가에게 자신의 행복을 책임지게 하고 그 사람에게 의존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누구에게 의존할지는 스스로 선택해야만 한다. 그리고 자기가 의존할 상대를 선택한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상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우선 이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죽음이라는 미래로 향한다. 우리의 삶은 늘 죽음이라는 미래에 가까워진다. 하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죽는다는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래도 죽음은 늘 우리의 의식 속에 존재하며 우리의 사고방식, 감각, 행동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말이 되면 올해도 곧 끝나는구나 하고 초조함을 느끼는 이유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점, 즉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젊음도 미래의 가능성도 계속 이루면서 늙고 생명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살아야만 한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에는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 자기 자신이 사라져 버린다는 공포 말이다. 하지만 평소에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다. 우리는 확실히 죽음을 향하고 있다.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끝이 늘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일을 미루고 있다. 그리고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기에 그 끝이 오는 것을 그저 두려워만 하고 있다. 진심으로 살지 못하는 동안 죽음이 다가와서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영원히 잊어버리는 것이다. 늘 시간이 없다는 조조함은 거기에서 시작된다. 언젠가는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갈수록 매일을 선물이라고 느끼게 되고 유한한 삶을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는 기쁨이 한층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공포를 외면하려고 마음을 매일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이거나 즐길 거리에 빼앗긴다. 인간은 죽는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기 위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에 따르면 살아가는 태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마음을 잃는 태도, 또 하나는 지금 이곳에 사는 태도. 첫 번째 마음을 잃은 태도란 일상의 바쁨, 일상의 이것저것, 즉 중요하지 않은 수다나 오락 등에 파묻혀 마음을 잃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바쁠 망이라는 한자는 마음을 잃는다는 뜻이다. 물질에 대한 집착, 돈의 많고 적음, 사람들의 말과 행동, 물건의 좋고 나쁨 등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곳에 사는 태도란 저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하고 마음을 분주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생에 있는 저것 이것 그 자체에 감명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도 타인도 덧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태도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그때 자신을 바꿀 힘이 생긴다.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 마음을 잃은 태도로 살아간다. 하지만 죽음을 직면하면 지금 이곳에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죽음에 의해 진정한 자신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은 주어진 것이며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할수록 인생이라는 선물을 소중히 하고 충실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라는 미래에 잡아먹히지 않고 지금 이곳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반대로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강한 법이다. 심리학 연구에도 밝혀진 사실이다. 나딘 스테어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썼다고 알려진 시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고 이번 인생보다 더 바보처럼 살리라.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은 중요하게 받아들일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 위험에 더 도전하고 여행을 더 가고 등산을 더 하고 강물에서 수영도 많이 하고 석양을 더 자주 구경하리라. 아이스크림은 많이 먹되 콩은 덜 먹으리라. 상상 속 고통은 피하고 현실의 고통을 좀 더 끌어안으리라. 보라, 남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오는 날도 다시 또 오는 날도 얕고 멀쩡하게 상식적으로 살아왔다. 반짝이는 순간도 있었다. 만일 모든 걸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면 그 반짝이던 순간을 조금 더 살리라. 아니, 그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리라. 그저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가리라. 순간 그리고 다음 순간. 몇 년이고 훗날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처럼 나도 어디를 가든 반드시 제온개와 보온물병과 물안경과 비옷과 낙하산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만일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과거보다 좀 더 가볍게, 늘 가볍게 여행을 떠나리라. 과거와는 달리 훨씬 이른 봄부터 바깥을 맨발로 걸으며 가을이 깊이 물을 익을 때까지 그렇게 지내리라. 손자를 좀 더 자주 안아주고 회전 목마를 더 많이 타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더 많이 하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인사하고 좀 더 많은 꽃을 꺾어들어 좀 더 많이 춤추리라. 만일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하지만 이제 다시는 그럴 수 없다. 나딘 스테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명확히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회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죽음은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대충 덮어버리고 삶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삶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없다. 진심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죽음이 더욱 두렵게 느껴진다. 진지하게 산 적이 없음에도 그렇게 살아갈 기회를 영원히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지면 더욱더 죽음을 바라보는 일 없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모른 채 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악순환이 생겨난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돌이켜 감사할 수만 있다면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만큼 미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진다. 과거는 여전히 빈약한데 미래가 사라져 가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죽음을 순수히 받아들일수록 자신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을 떼어낼 수 있고 가장 소중한 것만을 간직할 수 있다. 당신도 나도 죽음을 향해 간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도 죽음을 향해 간다. 그 사실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수록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참되게 살아갈 수 있다. 인생에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내려놓지 않을 것인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진짜 감정에 뚜껑을 씌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시키는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그저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속마음을 계속 억누르고 살다 보면 자신이 사실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없게 된다. 당신이 속마음을 꽤 오래 억누르고 살았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 나는 정말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일이다. 자신의 감정에 뚜껑을 오래 씌워놓으면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일이 정말 어려워진다. 자신의 속마음에 뚜껑을 단단히 씌워 놓아야만 했던 원인 중 가장 큰 이유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온 것을 들 수 있다.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 걸까?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기를 바라는 걸까? 그게 마음에 걸려 너무나 걸려서 자신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기분인지 자신의 속마음을 닫아버린 것이다. 착한 아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 나머지 속마음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 또한 자신의 속마음에
뚜껑을 단단히 씌워야만 했던 다른 원인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정신적 외상이다. 정신적 외상은 그 당시 자신에게 강렬한 공포나 고통을 준 경험이다. 정신적 외상을 겪으면 괴로운 감정을 느끼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감정을 닫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신의 속마음에 뚜껑을 씌운 채 살아간다. 인간은 누구나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심리적 건강에 악영향이 미친다고 믿는 심리요법 이론가는 많다. 더 나아가 감정의 억압은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가 80, 90년대에 미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온화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성인의 태도다. 그 중에는 온화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에 속마음을 숨기고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바람직한 캐릭터로 가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한 연구 그룹이 실시한 심리 테스트의 결과를 소개하려고 한다. 우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억압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심리 테스트를 하는 시점에서 불안감을 느끼는가 느끼지 않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개인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유형 1.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심리 테스트를 받을 때는 불안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유형 2.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는 유형으로 불안감을 억누르고 있다. 유형 3.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는 경향이 있는데도 그것을 억압할 수 없을 만큼 불안감을 강하게 느낀다. 유형 4.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는 사람으로 의식적으로 불안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이상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비염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실험이 여러 번 행해졌다. 그러자 유형 2에 속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별로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생리적 반응을 조사해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한 표정과 심장 박동수의 증가가 나타났다. 게다가 이마 부분의 근육 긴장과 땀샘 활동의 활발화, 혈압 상승 같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즉, 스트레스를 억압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불안감이 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이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긴장감을 느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감정을 꾹 억누른 채 느끼지 않으려고 하면 신체는 긴장감으로 굳어버리고 건강에 악영향이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감정을 표현하면 할수록 면역력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연구 그룹이 어떤 실험을 진행했다. 우선 비염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한 그룹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와도 말한 적이 없는 인생의 정신적 외상 경험을 글로 쓰는 트라우마 기술 그룹. 그들에게는 정신적 외상으로 생긴 생각이나 감정도 쓰게 했다. 다른 한 그룹은 그날 신었던 구두나 자기 방의 가구 배치 등 아무렇든 상관없는 일을 쓰는 아무래도 좋은 것 기술 그룹. 두 그룹 모두 나흘 연속으로 실험실에 나와 글을 쓰게 했다. 과제를 끝마친 다음 기분을 물어보자 트라우마 기술 그룹은 아무래도 좋은 것 기술 그룹보다 괴로운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6주 후에 검사를 실시했더니 트라우마 기술 그룹의 면역력이 향상된 게 밝혀졌다. 그뿐 아니라 6주 동안 심신 상태가 안 좋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횟수도 줄어들어 있었다. 유사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감찰된 점으로 미루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스트레스가 강해진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스트레스 내성을 높이는 것은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가만히 느끼다 보면 지금까지 줄곧 억누르고 무시해왔던 감정이 솟구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대부분은 분노나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다. 물론 기쁨이 솟아오르기도 한다. 어찌 되었든 감정을 해방하는 게 중요하다. 단 감정을 해방한다고 해서 타인을 비난하고 타인에게 화를 내거나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느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감정을 해방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 이를테면 안전한 장소에서 소리치거나 우는 방법이 있다. 나는 혼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아무도 없는 등산로를 걸으면서 한껏 절규하거나 한다. 쿠션을 힘껏 두들기는 행동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당신이 육체적인 방법보다 이미지화하는데 더 자신이 있다면 감정을 그저 가만히 느낀 다음 그 감정을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만들어 하늘로 날려보내는 방법도 유익하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나 생각을 그대로 일기에 적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문장 실력이나 내용의 옳고 그름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속마음을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문장으로 적어보는 것이다. 그 활동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객관성을 키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의 기분을 글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일은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도 매우 유효하다. 조금씩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현실을 보다 냉정하고 올바르게 볼 수 있게 된다. 물론 잠시 당신의 기분을 솔직하게 적는다고 해서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 할수록 점점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일은 어렵지만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일은 더욱 어렵다. 많은 사람이 눈앞에 닥친 일을 처리하는데 필사적이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자기 내면의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큰 변화를 확 주면 내 인생이 단번에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다. 지금 내 인생에서 기쁨이나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의도적으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다. 그 안정된 마음의 상태에서 자기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솔직하게 느껴야 한다. 지금의 삶에서 기쁨을 늘리기 위해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시작한다면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 상태에서 나는 이걸 하고 싶어 라는 순수한 열정을 느끼고 더욱 성장하기 바라고 원하는 일을 실행할 때 인생이 술술 풀릴 것이다. 설령 당신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순수한 열정에 따라 행동한다면 결국은 당신에게 최고의 결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현재 직장이나 일에 분노와 불만이 한가득한 상태에서 감사의 마음도 부족한 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절대로 추천할 수 없다. 지금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그 이유가 회사나 일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 답답한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먼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지 그 근본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걸핏하면 잘 풀리지 않는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저런 상사 때문에 일하는 게 고통이다. 아내는 배려심이 없다.
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불경기니까 정치가 엉망이라서 라고 세상을 탓하거나 한다. 하지만 그래서는 해결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불행을 만들고 있는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당신의 불행이 상사나 배우자나 세상 때문이며 당신이 그 희생자라고 정말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자. 내 안에 어떤 신념이나 의도가 그런 상사나 배우자를 끌어들였을까? 내 안에 무엇 때문에 세상의 형편에 휘둘리는 걸까? 혹은 다음과 같이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나를 학대해서 나는 쉽게 사람을 사귀지 못해.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어. 만일 이것이 진실이라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그 과거의 영향을 정말 바꾸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바꾸지 못했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게 원하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진지하게 마주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시작했다면 그 진지한 마음에 알맞은 도움을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한다.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칭찬을 받든 받지 못하든 평가하고는 상관없이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당신의 장점을 살려 살아가기 위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다.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직, 근면, 배려 같은 이상론이나 명분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리킨다. 이 가치관은 지문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르다. 자기 고유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우선시하여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실천할 때 인생이 의미 있고 충실하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자신에게 높은 가치관을 자기 중심에 두고 중요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히 살아간다. 그리고 자기답게 살아간다. 또한 자신의 높은 가치관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인생의 의미를 느낀다. 곤란한 일이 닥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끈질기게 노력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의 의미를 느낄 수 없고 인생이 헛되어 살아갈 의욕도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자신의 가치관을 소홀히 하는 것은 누군가를 자기보다 위에 두고 그 사람의 가치관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속마음은 가정 혹은 취미에 대한 가치가 크고 일에 대한 가치가 적은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일에 높은 가치를 둔 사람과 자신을 일적인 면에서 비교하면 반드시 자신이 더 열등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몹쓸 인간이야. 이걸 못하는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라고 믿어버린다.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관을 비하하고 타인의 가치관에 따라 자신을 재단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자신보다 위에 두고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살려고 할수록 삶이 허무해진다.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일시적인 욕구 충족, 쾌락을 위해 시간이나 돈을 낭비하게 된다. 스트레스를 해소나 도피 행동은 일시적인 흥분이나 해방감 등을 느끼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정말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타인의 가치관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자신의 본심, 감정, 호불호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소홀히 하면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고 열등감마저 생겨난다. 그뿐 아니라 언젠가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사람에게 분노마저 느끼게 된다. 누구나 그렇다. 지금까지 마흔에 버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해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